김인석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시안 연구위원님께서도 수험 패널을 참석해 주셔서 워크숍의 진행을 도와주신 인사님입니다. 이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 기술들, 생체 인증이나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서 굉장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확산되는 서비스에 관해서 규제 같은 방안들도 굉장히 정부 쪽에 정책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랑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핀테크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규제에 맞서서 합리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를 맡아주신 현영 사님께서 수상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준비해놓고도 안 쓰시냐?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박 대표님 발표가 좀 기니까요, 시간이. 그래서 대표님 강의 수준으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패널 선생님들 말씀을 좀 청해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기왕 나오셨는데 김 이사님 좀 이따 들어가세요. 어차피 박 대표님도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옥타솔루션의 박만성 대표님, 대표이사님, 금융감독원의 랩텍 포럼의 장문위원을 하고 계시고 분야에 아주 활동이 많으신 대표님이시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금융연구원, 모든 이제 금융 변화를 지금 요새 연구하시기 되게 벅차실 텐데 변화가 많은 분야에 오래도록 경제학 전공의 화폐 금융 같은 전공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이시연 연구위원님 그다음에는 우리 SBCN의 김윤식 이사님께서 또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이 그냥 대충 어디 모이는 다른 동네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지금 우리 인터넷 중계하나요? 인터넷 중계해요? 그러면 또 방송 나가듯이 해야 되겠네요. 인터넷 중계를 늘 하고 또 안내도 많이 하는 그런 모임인데 저 옆에 플래카드 있는 거 한번 보시면 KRIG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는 사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상용화에 넘긴 건데요. 맨 처음에 68년에 개발한 것은 이제 미국 국방부 연구팀에서 대학 선생님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오픈한 건데 이 인터넷 기술을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을 써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던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뭐 학계로 가는 연구원도 있고 산업계로 가는 연구원도 있고 막 그래서 인터넷이 그때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한 80년대쯤 됐을 때는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간에 인터넷망을 쓰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0년대에 여러분의 인터넷 처음 쓰신 분들 대부분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인터넷을 쓴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94년부터 상용화되는 인터넷을 쓰는 분들은 우리 옛날 천리안, 유니텔 이런 거 기억나시죠? 하이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기 시작해서 97년에 우리나라도 상당 수준으로 이제 상업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은 그때 됐는데 그때 이유는 미국이 연구망으로 이걸 내놨다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용으로 오픈을 해서 미국 경제 전체를 글로벌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장악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부가 갖고 있던 연구망을 상무부에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대한 그 기초적인 파운딩 인프라는 미국 상무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전 세계에 넘기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인터넷을 하려면 루트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루트 서버로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프로토콜이나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 연결하는 주소를 다 줘야 되는데, 주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name and address 뭐 이렇게 써가지고 IANA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걸 만들고, 네트워크 솔루션 인스티튜션 인코퍼레이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오니까 인터넷의 기술적 접속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가 도메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삼성닷컴 이런 게 엄청 비싸지는 거죠. 코리아닷컴 이런 비싸지니까 도메인 스쿼팅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나서는 이 문제를 왜 미국이 결정하냐라는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그게 1998년, 99년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인터넷을 국제사회에 내놓겠다. 미국의 원래 국가 전략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경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목표의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넘기고 나니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제 미국은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결정을 내지는 못하고, 그걸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인터넷이 이제 뭐 음란물 규제, 마약,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개별 국가들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 의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냐, 뭐 IP 어드레스를 한국에 몇 개 줄 거냐 이런 거 협의하던 모임인데,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규제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다루게 되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커지게 됐어요. 커지게 됐는데 그걸 왜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IGF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으로 나오는 건 맨 처음에는 아이칸이라고 하는 국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ITU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게 UN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차 확대된 거죠. 그것은 인터넷이 인류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올라와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임이다라는 그런 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긴 얘기는 굉장히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장황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젊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고 참여해서 국제적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인류이기만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라서 가서 얘기하고 공무원이라서 가서 얘기하고 교수라서 얘기하고 사업가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다 가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사실을 갖고 좀 더 비전을 갖고 앰비셔스하게 나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맡은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왜 제가 오게 됐냐면 인터넷윤리학회가 AI 문제라든지 블록체인 문제라든지 새롭게 나타나는 인터넷 기술에서도 개별적인 사람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규범을 정하고 윤리 규범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예전에 잘못했던 걸 반성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룰 세팅을 해나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차에 이번에 이제 젊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역할을 부탁을 해 오셨고 또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돼서 오늘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분야별 분과별로 있지만 우리는 경제분과인데 인터넷이 경제분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서 인터넷을 인류의 개별적인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특정 권력이나 특정 자본에다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적인 인간에게 공부하도록 인터넷을 운영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를
경제 분야에서도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오늘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 발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박만성 대표님 모시고 지금 금융산업에서는 핀테크가 나날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장부에 관해서는 블록체인을 쓰자.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인증 기술 같은 것을 바꾸자. 그 다음에 그것만 할 게 아니고 랩텍이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을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술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이 우리 한국인터넷 버버넌스 포럼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박 대표님 45분 발표 시간은 그대로 제공해 드리고 패널들 논의하시는 시간을 같이 한 10분씩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75분이 되나요? 75분인데 지금 제가 벌써 이미 10분 썼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만성 대표이사님 통해서 오늘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성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준법 동향 그리고 핀테크와 렉테크의 발전 방향 이렇게 그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내용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 업계에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런 변화가 제가 먼저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던 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옥사솔루션이 무슨 회사인지를 간단히 한 4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금융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어떤 법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사람이 뭐 열심히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회사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자금세탁 방지, 요새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나 CRS라고 용어가 아마 낯설실 수도 있는데 저건 이제 요새 저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각 국가별로 계좌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좌들을 국가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세청하고 교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럼 이분이 미국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다가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우리은행을 통해서 투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역외탈세라고 그러죠. 그 역외탈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로 도피시켜놓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국세청장들과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화 CRS라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사실은 예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공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건 국가기관에서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개인정보 그 위에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해서 역외탈세를 막아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게 이제 백화 CRS라는 어떤 법이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준수해야 되고 또 보험 사기 적발이나 보험 인수 심사 이런 보험 사기도 많잖아요. 카드 사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적발해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준법에 관련된 솔루션들
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요, 그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법이 어떻게, 준법의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그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또 어떤 국면을 맞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준법에 대해서 렉테크가 말씀을 하셨는데 렉테크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준법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사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 옛날에는 없었던 뭐 인터넷 은행이 생기고 또 핀테크라는 회사들이 막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송금하려면 은행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런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송금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가 과거에도 뭐 국제거래가 없었던 건 아닌데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국제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금융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하면 됐었는데 저런 국제금융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제금융사들 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어떤 금융감독기관이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금융감독기관들 간에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 국제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공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서 그 이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갖다 막아보자. 그래서 그 FATF라고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는 모든 금융 감독이나 규제들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비대면 거래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통장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신분증 보고 내가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생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그 상담사하고 이렇게 뭐 하면서 계좌 개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포 통장액이 많이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내 명의가 아닌 어떤 내 나쁜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자금 세탁도 하고 불법 송금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거래를 잡아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본인이 왔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존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출한 서류들이 전부 다 진짜 서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수요가 또 생겨나고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항상 범죄는 빈틈을 노리죠. 저기에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각종 금융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가 혼자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제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징벌적 벌금이라는 얘기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송금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뭐 마약 거래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테러에 관련된 회사나 사람한테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억을 송금을 했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뭐 1억하고 1억에 대해서 뭐 얼마를 더 페널티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금융기관이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갖다가 도와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몇천억의 어떤 징벌적인 어떤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규제의 강도가 세지고 벌금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벌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요? 보고서를. 지금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럼 은행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뭐가 하여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규제가 변경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럼 이 과거에 있었던 규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거래를 일으키죠. 인공지능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한을 해주고 그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거래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감출할 거냐? 저 행위가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옛날에 저기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가 바둑둘 때 프로 바둑 기사들이 그 알파고가 두는 수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가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저수를 뒀었구나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무릎을 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거래를 일으키는데 뭔가 이제 복잡한 거래를 일으켜요. 근데 저게 과연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아닌 시스템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자기 학습이라든지 어떤 딥러닝 같은 걸 통해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인공지능에 대응하려면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거래나 행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판단하려면 그러면 감시하는 체계도 인공지능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학습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근데 이거 보니까는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야 요것도 이상한 거네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핀테크 회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자금세탁 방지나 이런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기존 금융기관에 가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필터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외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적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핀테크라는 회사는 아직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네. 여기는 적용이 안 되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핀테크도 규모도 거래량도 늘어나고 회사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핀테크를 자금세탁 방지의 예외 기관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다. 이 핀테크 회사들도 전부 다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금융 선진국인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7월 18일에 일단 핀테크 회사 중에 해외 송금, 소액 해외 송금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지우는 건 뭐냐면은 이행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이라는 게 벌금이 될 수 있고 담당자 징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에 우리나라도 최초로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핀테크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고액의 골동품이나 미술품 거래상, 그다음에 보석상, 그다음에 카지노, 한전상, 그다음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 하는 회사,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들도 더 이상 자금세탁 방지의 예외 구역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지우고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과연 믿어도 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라. 그걸 이제 KYC라고 그러거든요. Know Your Customer 해가지고 고객 알기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거래를 해주기 전에 좀 더 심도 깊게 조사를 하라. 자금의 출처는 뭐고 왜 이 자금을 보내는지 왜 이 거래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업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불법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돈 세탁을 하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거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의무가 없었어요. 아직 저거는 입법은 안 됐는데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 나중에 보면 자금세탁이 이제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쭉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금세탁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계사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회계사는 자기가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회계사로서 자금세탁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신고를 안 했어? 여태까지는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처벌을 했고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자금세탁 방지나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준수하고 있던 규정들을 이제 앞으로는 지키면서 이제 업무 행위나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이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준법 대응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핀테크 산업, 핀테크 산업 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작죠. 조그맣고
아직 그 돈을 막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한테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상당히 큰 부담이 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감독기관들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 당신들 앞으로 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좀 사업하기도 바쁘 죽겠고 이런 전문 인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100가지 업무를 하면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업무밖에 안 하는데 왜 내가 은행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아 맞다. 당신 말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당국이 그래. 이거는 업종 맞춤형의 어떤 규제를 해야겠고 규제 당국의 그 목표는 뭐냐면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거예요. 뭐 최대한의 규제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맞아. 업종 맞춤형으로 어떤 규제를 대응을 해야겠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이걸 해야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새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업종 맞춤형으로 또 비용 효율적인 규제 대응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겨나야겠네. 그거를 렉텍이라고 합니다. 레귤라토리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제 대응 신 IT 기술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규제 대응 솔루션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금융산업 환경은 저렇게 바뀌고 있고 규제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 대응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 공감되고 전 세계적으로 렉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의 이제 금융 규제 당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부원하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통적인 금융 규제가 있었죠. 뭐 사베인스 옥슬리부터 해가지고 뭐 바젤 3, 뭐 미피드 2, 뭐 굉장히 많은 금융 규제를 저거 다 지켜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금세탁 방지, 뭐 RBA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FATCA라는 거, CRS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K-SAX 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법제화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법제화해가지고 이제는 저거를 갖다가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금융사업 환경입니다. 이거 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 국가나 유럽이나 한 지역에서 제정이 돼요. 어떤 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저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러면 안 지켜야 되는 거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런 이유 그런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거래가 국제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제도 국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유럽에서 만약에 어떤 저런 새로운 규제에 대한 생겨나면 그게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지점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그러면 그 해외 지점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지점이면 그 지점은 저걸 다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는 저걸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한국도 저런 필요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쭉 설명드린 내용을 뭐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금융위에서 아니 나 저거 안 하고 말겠어. 그랬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거래가 국제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켜서 잘 막으려면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조를 해서 지켜나가야지 어떤 하나의 홀이 생기잖아요. 어떤 나라가 안 해. 어떤 금융기관이 저걸 이행을 안 해. 뭐 하든지 말든지. 특히 이제 독재국가나 이런 데 금융기관들이 저걸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행 통해가지고 다 이제 뭐 불법적인 거래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저런 각종 국제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걸 지키지 않는 국가 혹은 금융기관은 왕따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까 페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저걸 안 하면은 그 미국 페카는 미국 법인데 그 페카법에 의해서 그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그
그 비협조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자꾸 얘기도 미안한데 그냥 얘예요. 우리은행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이 저거 협조를 안 해요. 보고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굉장히 더 많은 계좌들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은행을 비협조 금융기관에 등록을 해버리면 미국 소속의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적으로 금융소사이티에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시적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이거 도대체가 이거 내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뭐 금융범죄나 아니면 그런 거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법이냐 아니면은 뭐 적법하지 않은 거냐 이런 걸 인지하고 통제하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 리스크, 뭐에 대한 리스크.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데 리스크라는 건 저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뭘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걸 대응해 놓으면 우리 지금 바이러스는 똑같아요. 어떤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면 새로운 바이러스나 또 해킹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킹 수법을 통해서 그걸 막아놓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해킹이 일어나요. 근데 리스크는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떤 위험이 있구나. 위험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된 상태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지, 통제, 관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키워드인데 그래서 저희 모든 솔루션들은 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인지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냐, 통제된 상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냐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테크앤 파이낸스 2016년에 나온 건데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금융규제 요구사항은 2만 개 이상이고 2020년이 되면 전체 금융규제 사항은 3억 페이지를 넘어갈 거다. 그럼 저걸 다 이해하고 저걸 다 어떻게 따를 거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 변경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거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플라이언스 인력, 저거를 전담하는 인력, 전문 인력을 내가 잘 확보할 수 있겠냐. 특히 핀테크 같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저 전문 인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협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같은 작은 회사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큰 회사에 가서 뭐 큰 일을 하고 싶지 뭐 핀테크가 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핀테크 같은 회사 가서 핀테크 회사에서 저런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BPO라고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벌금이 이제는 그냥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벌금이 아니에요. 잘못 저거 해가지고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문 닫아버려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핀테크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핀테크에 대한 준법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BC, JP 모간, BNP 파리바 이런 회사는 6,000명 이상의 준법 요원을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모 은행에 가도 준법 인력이 100명이 안 됩니다.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보험사 증권사로 가면 1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저기는 6,000명 뭐 이런 식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센추어에서 이제 예측한 거는 뭐냐면 금융회사는 단기 순이익의 5% 이상을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매년 40%씩 증가할 거다. 결국은 진짜로 금융산업인 규제산업, 규제의 대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 비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발전성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다 아시는 은행들일 거예요. HSBC, 뭐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뭐 ING 생명, 크레딧 스위스, 뭐 JP 모건 저런 회사들이 여기 있는 게뭐 초마수수에서 8.9 빌리언 US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조 10조 정도입니다. 벌금 가지고 자금세탁 관계하고 뭐 불안전 판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이치뱅크도 상품 불안전 판매하고 그 내부 통제 잘못한 거로 해가지고 지금 4조인가 지금 벌금을 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그 벌금의 그 기준이 뭐냐면 그 회사의 1년 내지 2년 동안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에요. 너 과거 버는 거 벌금은 다 내놔.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면 다행이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저건 이제 외국 사례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었죠. 농협 뉴욕 지점이 그 119억 원 벌금을 맞았어요. 미국 금융청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거 뭐 그냥 이건 뭐 무슨 소리로 농협 담당자들은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저에게. 왜냐면 훨씬 그 이상의 벌금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119억 정도면 정말 다행이다. 실제로 이 징벌적 벌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거래가 그렇게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그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금세탁 관계도 우리 금융 거래 건수나 뭐 이런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크게 뭐 대응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아니한 판단이었는데 저쪽에서는 어쨌거나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 자금세탁 관계법, 미국법이죠. 미국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벌금 내겠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기업은행도 2년 전에 자금세탁 관계 사들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협상 중이죠. 결론 난 게 아니고 협상 중이에요. 벌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고사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완 대책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은 넘어갈게 할지 아직 모르는 그래서 각 은행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는 은행들이 최근에 어떤 조짐이냐면 해외 지점들이 전환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해외 지점의 자금세탁 관계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전면 재조정. 그래서 컨설팅도 뭐 수십억을 내고 컨설팅을 받고 또 시스템도 새로이 다 수주가 있다 하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이 규제 대응의 악순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뭐냐면 규제 대응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수익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대응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IT 대응 인력을 축소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제 변화의 대응력이 저하되고 IT 구조가 취약화되겠죠. 규제 관점에서. 그러면 취약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규제 대응을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 시간 구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냥 서둘러서 막 급하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땜빵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솔루션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고립된 솔루션이 생겨나니까 복잡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중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이나 IT 업무 부담이 증가해서 운영비가 또 증가해요. 그럼 이제 저런 운영비가 증가하면 수익성 악화되고 계속 이 사이클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이제 대변하는 건데,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러니까 사이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동떨어지고, 그러니까 섬 같은, 아일랜드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복도 많아지고, 통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증가해서 위험이 증가하고 인지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각종 금융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입니다. 핀테크 사업 얘기를 좀 깊이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핀테크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고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 영국, 뭐 미국, 중국의 예를 잠깐 들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 39라고 핀테크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정부에. 그리고 테크시티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데라와 이름을 결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이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금융사의 발전을 시켜봐라. 뉴욕은 핀텍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그러니까 핀테크 인큐베이팅 허브를 뉴욕에 만들었고 그거를 실리콘밸리의 어떤 IT 기술력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죠. 주도한 뭐 위뱅크나 알리바바나 마이뱅크가 정식으로 민영 허가를 내줬고 그렇게 해서 핀테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육성이고요. 규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이 핀테크 선진국들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과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 보안성을 어떻게 하면 잘 균형 잡을 수 있을까가 규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행위 감독기구라는 FCA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처음에 다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정이나 사기 거래를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걸러내고 그 규제 강도를 차별적으로 집행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데는 죄질이 나쁘면 의도성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벌금형이고 진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럼 작은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그 고의적으로 사고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이제 과정을 해서 일벌백계 하는 그런 형태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제가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건데 번역하는 제대로 힘들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지만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저런 걸 상황이 벌어졌으니 저렇게 하라는 얘기했구나. 예측이 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노액션 메터드, 비조치유예죠. 금융감독당국도 이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때 그럴 때는 비조치 의견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비조치 의견서를 핀테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거는 다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발생된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이 비조치 의견서를 딱 내밀면 그래 알았어. 면피, 우리말로 하면 면피를 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하여튼 시작할 때는 그냥 다 하게 내버려둬요. 원래 중국 스타일이 그렇죠. 다 하게 내버려다가 몸에 맞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점이 보이면 그냥 때려잡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금융규제 최근에 하여튼 좀 핫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 잠깐 말씀드려보면 AML은 자금세탁관계죠. 그다음에 아까 페카시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계좌 추출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그런 것들을 쭉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딜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적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요새 그 핀테크 회사를 많이 만나고 있어요.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주로 이제 해외 소액 성공업체 그리고 전문의 종사자나 저런 쪽도 지금 다 적용을 돼 있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러고 있느냐면은 2019년에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그 금융정보분석원 저기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건데 국제자금세탁 단기 기구라고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국가상호평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어떤 국가를 선택을 한다면 그 국가에 전문가 집단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평가단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어디를 가겠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디를 가서 생각 안 하고 도착해가지고 어디를 딱 찍어요. 그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자금세탁 방지 이행 프로세스나 조직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성공적으로 해서 패스, 합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고 빨리 이걸 재구축하고 다시 고도화시키고 잘 운영을 해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럼 핀테크, 아까 제가 렉텍 말씀드렸는데, 핀테크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핀테크 회사들. 좀 말씀드려보면, 렉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희 회사에서 내린 정의,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내린 정의고요. 근데 이 규제라는 게 규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핀테크 회사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단순하게 비용이나 나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핀테크 사업은 새로 나타난 어떤 서비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서비스 모델을 악용하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악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대응을 잘해놓으면 그 내가 핀테크 회사예요. 내 고객들도 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잘 보호가 되지만 내 사업 모델 자체도 보호가 됩니다. 내 사업 모델이 저런 대응이 안 되는 사업 모델이다. 처음 허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대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을 취소하라. 그 사업을 취소를 해요. 계속 사고가 생기는데 어떻게 저 서비스를 계속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렉테크를 이용해서 규제를 잘 대응하는 하는 것이 결국 이게 나도 귀찮게 하고 내가 나중에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을 보호하고 내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핀테크 사업을 보호하는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렉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적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빅데이터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참 어렵고 애매하긴 한 건데 예측을 하고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생각 못했던 것을 찾아내고 적발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신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용할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증하고 이 사람이 확실한 그 존재하는 사람인지 유추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서 확실하게 고객을 알고서 대응을 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핀테크, 렉테크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이게 한 2년쯤 전인데 지금 아마 이 페이지를 꽉 채워서 모자랄 정도의 렉테크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는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렉텍 회사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아직 렉텍 전문 회사라는 걸 아시아 퍼시픽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이 우선 발전이 되려면, 저는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칼국수 유행하는 거, 요새 지금 곱창 유행한다는데, 곱창집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오히려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저도 이제 렉텍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이 산업을 키워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렉테크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렉테크를 발전시켜가지고 핀테크 산업도 보호하고 같이 발전시키고 기존 금융기관들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렉텍이라는 이제 키워드 서치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이게 2017년 1월 3월인데 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반쯤 전부터 이제 렉텍이 업이 그거니까 렉텍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구글을 서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구글 한번 제가 서치해 보시면 지금은 뭐 홍수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저희 기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자금승탁 관계 관련된 그런 솔루션 전체 기능들을 상당히 복잡하죠. 핀테크가 저걸 다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은행이나 뭐 기존에 있는 증권, 보험 이런 데에서 맞춰주고 핀테크는 이걸 하려는 건데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내 업종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나 그것만 집중적으로 잘 하면 되겠다.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성공을 예시를 한 건데 저 복잡한 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블랙리스트, 뭐 무기업자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나 이런 데 연관된 사람들한테 송금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저거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워치리스트 필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고객이야. 그 사람에 대한 확장된 실사를 해야 돼. 고객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직업이 뭐냐, 이 돈 어디서 났니, 이 돈 왜 보내는 건데, 이런 식의 그거를 해가지고 근거로 다 남기고
정말 이상하다 싶으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코피로 같은 금융용 같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혐의거래라는 게 있어요. 자금 세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자금 세탁을 누가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구나 하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그 시나리오를 하려다 보면 시나리오를 거래를 하려다 보면 특정한 거래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래 패턴을 갖다가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요새는 저는 이제 준인공주행이라고 그러는데 거래는 하루에도 뭐 수천만 건씩 발생해요. 그 거래 중에서 저 시나리오에 등록되어 있는 패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돌면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나리오, 번세탁한 시나리오 뭐 157번에 해당하는 패턴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럼 그걸 딱 추출해줍니다. 그럼 잠수함의 담당자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잘못했다는 게 혐의가 있는 건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해서 너 이거 왜 이러냐? 왜 갑자기 돈이 어디서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왜 갑자기 50개 계좌로 1000만 원, 몇백만 원 나오고 다 보내느냐?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유가 없어. 설명이 안 되고 컨택이 안 돼. 이상한데 하면은 무조건 보고해요. 아까 그 금융정보 분석.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다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세탁을 했는지. 그랬더니 또 우리은행에 의해서 미안한데 그냥 얘예요. 우리은행이 했던 게. 우리은행이 이용된 거예요. 너 이 트랜잭션 이런 이상한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너 왜 이거 보고 안 했냐? 그럼 처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평가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면 길거리 환전상들 있잖아요. 이제 환전상들도 이제 다 자금세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시스템 어떻게 돼요? 그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거래 뭐 여권이나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바로 저기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인증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환전해주면 안 되고 신고해야 되고 없으면 환전 그걸 클라우드로 해야 되고 또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혐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전 금융기관이나 저런 사람들도 이 사람은 뭐 우리은행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근거 서류는 다 충분히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금융거래를 해도 안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연결해서 공유를 하자. 그 다음에 신분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신분증이 정말 존재하는 신분증인지 전화번호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통신사에 확인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이런 쪽을 서비스를 하자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면 렉테크를 잘 활용해서 잘 하게 되면 위험 감소나 비용 절감이 되고 다양한 금융 문제가 조기 예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각 금융 감독 당국들이 렉테크를 발전시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이 세 개 기관이 주관을 해가지고 렉테크 활성화 과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렉테크 산업을 이 세 개 기관이 중심이 돼서 이거를 육성시키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저희 전략인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렉테크를 추진한 저희 회사 전략인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관점, 그다음에 뭐 예방 관점,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점, 그다음에 포털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단순 업무는 자동화, IPA라고 그러죠. 자동화 시켜야겠다는 관점. 그 다음에 아까 한 대로 인지 통제 관리잖아요. 인지를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대시보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위험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위험도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지 이상한 거래가 몇 번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하겠다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렉테크 산업 활성화 과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렉테크 산업 발전시키려면 저희 같은 회사 혼자서 뭘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루션 저희 같은 회사하고 어떤 뭐 AI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 이런 요소 기술 가진 회사, 그 다음에 어떤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가 있어요. 이런 데. 컨설팅 업체, 그리고 법무법인. 이게 다 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페카 저 시스템 개발할 때 법무법인 광명하고 같이 협업을 했어요. 미국 법을 갖다 해서 미국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기관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융기관들,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핀테크도 핀테크 협회가. 그래서 이런 렉테크 기반의 준법 대응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핀테크도 제가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 핀테크 회사들한테 제안드린 게 뭐냐면 비슷한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핀테크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했던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감독 당국에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가이드를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인 사례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희 같은 솔루션 전문회사나 핀테크 분과들, 이게 분과가 다 다른데 13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사이버 머니 그 분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분과도 있는데 분과별로 대표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자문스테파니 전문가협회, 콘서팅 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자문스테파니 뭐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그분들도 굉장히 외롭잖아요. 전 세계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건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자문대법방이나 준법을 이런 예를 들어서 사이버머니 거래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해외 송금하는 데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정책 건의를 통해서 금융감독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분과별 대응 전략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작년에 이제 김용태 팀장님인데 금감원의 IT 금융정보단 전자금융 팀장님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당국하고 금융회사, 핀테크하고 렉테크 회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정에만 렉테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나가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렉테크 산업 발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같지 않고 교수님 같으세요. 강의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도 여기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또 패널 분들도 앞자리로 좀 이동해 주시기 우리 전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렉텍 사업에 좀 뛰어들면 괜찮겠네요.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을 같이 옆에서 돕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요새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에서 또 관심들이 많이 생기니까 재미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뭐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 이런 데 애쓸 필요 없이 이 분야는 본인이 결심하면 금방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자정하셨으니까 이제 지정 토론으로 모신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시연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안쪽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의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설명해 드린 게 옆에 계신지 질토론분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토론에 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들었는데 뭐 크게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지만 이제 사실은 제 연구 분야가 지배구조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기업 지배구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어떤 원칙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 거버넌스 문제도 제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다룰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많이 나오는 사이버 세큐리티 문제, 금융 보안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글 같은 거 쓴 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의 또 주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거래소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상 거래 같은 걸 잡아내는 이제 마켓 서베일런스 할 때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금융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권보다 훨씬 액티브하게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제가 이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연구도 이제 거래소의 금투 준법 감시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도 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레그텍 관련된 연구도 지금 같이 할 예정인데요, 문명 캠프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 요 자체는 이제 제가 좀 생소하지만 이 세션에 지금 다루시는 이슈는 상당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랑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레그텍에 대한 관심이 요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준법 감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CEO가 올해 안으로 레그텍 관련된 성과를 가시적으로 무조건 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CEO들은 이 레그텍을 아직까지 비용 측면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인해서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규모로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 하나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제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CEO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데 집중하고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는 비용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그텍도 사실은 이제 최신 IT 기술의 컴플라이언스를 접목하는 건데, 이 IT 기술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좀 뭐 전문가들도 많이, 금융회사 자체들이 전문가를 갖고 있기도 힘들고, 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초기의 장애가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저는 사실 금융위 같은 이제 규제, 금융위나 금감원 이런 규제 감독 당국하고 사실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업계, 그러니까 이제 이 레그텍 하시는 업체, 그리고 그 레그텍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 이런 분들이 워킹그룹을 이제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이 레그텍이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이제 베네핏 대비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그 CEO 같은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그걸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명확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CEO들이 내가 초기에 레그텍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크게 큰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실 이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책 당국의 그 어떤 니즈를 좀 이렇게 잘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우선 이제 이런 워킹 그룹을 활성화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BC 분석이라든가 공통의 기술 기반, 뭐 니즈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감독 당국의 선제적인 지원 방안 같은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이제 레그텍 산업 자체가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실 이제 당국이나 뭐 CEO들 입장에서나 비용 측면을 크게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고 제가 그 토론자께서 작성하신 토론 자료도 미리 어저께 오후에 받아봤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피드백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 금융회사들이 나중에는 이 레그텍 업체를 인수를 한다던가 또는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니즈들이 높아질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 비용이나 혜택 그 분석에 대한 이제 인식이 끝나고, 이게 정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인식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나
인수나 아니면 하우스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상당히 성장성은 보이지만 초기에 지금 상당히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업계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공통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줘야 당국에서도 어떤 쪽을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분야 렉텍 전문가를 경제학 박사님 중에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 이시욱 부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윤식 SBCN 이사님. SBCN이 뭔지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 이 약자로만 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의미. 그렇습니까? 그래서 SBCN의 이 이사님께서는 핀테크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지원 관련 법 정책적 규제 시 너무 어려운 말들 많이 기획자가 해주셨는데 마음 놓고 토론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영우 의원님 마이크 좀. 화면을 띄우셔야 돼요 또. 예. 그러면 제가 그 발표를 하라고 요구를 약간의 발표를 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0분이면 되죠? 네, 그렇게 맞춰서 해죠. 다 보이시나요? 네. 약간 보여드려야 되나? 약간 의자를 돌리셔서 핀테크라고 하면 그 송금 같은 조금 전에 이제 다루어진 그 송금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 하나가 또 투자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부분. 뭐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어떻게 송금을 하고 하는 거 말고 그 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도 그 포켓이 있는데요. 그런 산업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발표를 할 거를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4차 산업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뭔가를 생산하고 뭐 돈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관련이 있고요. 레그테크를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하겠고 또 그 인공지능 로보드바이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원래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규제가 어떻게 돼야지 적절할 것인가 또는 뭘 규제할 것인가 관련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서버 규제와 클라이언트 규제라는 우리나라의 좀 해묵은 그런 규제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준비를 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5번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설명은 간단하게 해보면 잘 아시는 대로 그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어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인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규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무인 조종 시스템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근데 이것들이 뭐 무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종합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일종의 가치 전달 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4차 산업혁명의 그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학습하거나 또는 거래의 엔티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거래의 엔티티가 된다. 원래 거래의 엔티티가 뭐였습니까? 사람, 개인과 법인이죠. 자연인과 법인인데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개인이나 법인과 같이 엔티티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거래에 있어서 엔티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게 뭐냐면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에 법인과 같은 그런 지위를 부여해서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강제 실행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거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존재를 해야 되죠. 항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된 대로 항상 존재해서 실행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때 그 엔티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규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프로그램된 대로 실행된다입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실행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들 다 프로그램된 대로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를 그냥 꺼버리면은 프로그램 된 대로 실행할 수가 없죠. 꺼졌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실행되고 항상 그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는 반드시 끌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분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뎁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안에서 작동하는 걸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고 이 스마트 콘트랙트는 항상 존재해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법적 인격까지 부여를 해서 거래 당사자로 만들 수가 있고 이 거래 당사자는 참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된 그대로 강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 이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많은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특허를 낸다든지 또는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그 개인이나 작은 기업이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술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로비를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규제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 많이 드는 거 말고 그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 강제 실행되는 이런 그 엔티티는 좋은 점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개인과 국가 간에도 대등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래가 바로 그 블록체인이 그 중요한 것이 그 거래에 있는 거죠. 그 거래에서 가치가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3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과거에 그 사람이 독점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독점하던 가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대는 그 사람이 독점하는 가치가 개인이 아닌 힘을 가진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죠. 그게 큰 기관이 되든 국가가 되든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고 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다 되고 있었고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뭔가 특허를 해도 그냥 먹히고 또는 거래를 할 때도 항상 하청 의뢰 그 위치에서 약속된 대로 이행 안 되고 맨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힘을 가진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반발해서 다시 개인의 가치를 되찾기로 한 것이 바로 그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뭐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새로운 엔티티 이게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되찾을 때 그 기계를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계에 자신이 인간이 찾았던 개인이 찾은 가치를 기계에 내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핀테크가 시작된 건 사실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에서 시작된 그것의 산물인데요. 이게 점차 4차 산업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핀테크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핀테크와 더불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인데 4차 산업화되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 규정을 해야 되는데 1세대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하는 거. 그리고 투자 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선택 위험도에 따른 제한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부르거든요. 2세대로 가면 자산 관리를 해주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을 하면 2세대에서는 이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불렀습니다. 자, 3세대로 가면
알고리즘에 바탕한 리밸런싱을 하고 투자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항상 적용이 돼야지 그 3세대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부르거든요. 근데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죠. 핀테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차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고수준의 매매 자동화가 필요하고 기계학습을 하는 정도가 지금 표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핀테크와 로보 어드바이저도 4차 산업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이 변화와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로 이제 정부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할 때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설문 같은 거는 안 하더라도 개인 성향을 파악할 다른 그 핀테크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요구한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걸 요구했고요.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그 테스트 베드 같은 걸 할 때 이런 거를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를 테스트를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업, 뭔가 생산하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 핀테크에 대해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레그테크가 곧 핀테크인 건 마찬가지고 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핀테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처리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 기술 자체가 레그테크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위험 요소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송금하는 거하고 이제 투자하는 거하고 이제 약간 위험 요소가 다른데 송금을 한다 그러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 요소가 되죠. 범죄에 악용되고 이런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가 위험 요소일까요? 돈을 엄청나게 한꺼번에 잃는 그런 게 이제 위험 요소고요. 투자자의 돈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게 위험 요소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레귤레이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영역에서 보면 그런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그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딱 끊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의 그 규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충분 요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규제 회피를 위해서 레그테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 면에서는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시하신 게 뭐냐면 그런 핀테크 업체나 이런 데가 은행 수준의 그런 이 레그테크를 갖출 수 없으니까 레그테크 업체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내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휴를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업체에 레그테크가 있냐 없냐 이거를 규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당연히 낭비가 되겠죠. 이 맥락에서. 그래서 이 산업, 특별히 투자 산업에서는 레그테크는 인공지능 핀테크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걸 투자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곧 머신러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과거에 과거 인공지능에 사용했던 것 중에 일부가 최적화에 사용이 되는데요. 머신러닝과 최적화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하는 분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적 분석입니다. 단순화, 그 다음에 마이닝, 시각화 등 이게 이런 것들은 그 사이킬런 같은 그런 기존의 옛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석을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처방적 분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계적 변수를 찾는다든지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선형 계획법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적 분석이고요. 근데 예측적 분석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하고 경고하고 바로 이 부분에는 학습이 필요를 하는 거예요. 예측 부분에는. 그래서 서술적 처방적 이 부분들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말하면 사이키블 같은 거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예측적 분석 여기는 그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딥러닝 같은 걸 사용해서 하는 그런 분석이다. 네. 요즘은 러브어드바이저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서술적, 처방적 이 두 가지는 기존대로 물론 다 같이 하고 예측적 분석까지 하는 거를 일반 대중이 원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는요, 인공지능을 쓰는 그런 4세대의 로봇어드바이저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알파고를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알파고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레벨을 자연스럽게 대중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큰 기술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걸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가 뭡니까? 그 기존의 여러 가지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그런 기술을 자연어 처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어 처리를 그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할까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이 어떤 투자 그 상품이나 금리나 이런 게 오른다는 말인지 내린다는 말인지 그거를 알려면 사실 이해가 필요한데 요즘의 그 번역 기능은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문맥을 이해를 하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로봇이 나오는 그런 수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연어 처리해서 이거를 그냥 통계적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3차 산업 영역에 거의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그런 스스로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엔티티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안 되죠. 구글 번역을 보시면 압니다.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하는 건 굉장히 잘 되지만 한국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그런 번역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하고 과거의 기술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자, 포지티브 규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정해놓은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그건 과거의 메인 거기 때문에, 현재하고 미래의 기술을, 이 자체를 규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 현재 막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그다음에 미래의 기술 같으면, 과거로 규정이 안 되는데, 과거의 기술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원래 로봇어드바이저라고 하면 프로그램 되는 대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정한 매매 규칙대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4세대가 되면 학습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투자 규칙, 알파고 같은 경우도 얘가 바둑을 둔 거를 프로기사들이 또 모르지만 프로그래머들도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게 인공지능, 학습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할 때 프로그램 된 대로 이게 투자가 됐나? 이렇게 검증을 한다. 검증이 될까요? 당연히 검증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로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도 한 가지 미래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뭘 평가할 건가? 평가되는 지표지. 이거는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 에이전트가 시정되는 환경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익률을 포함해서 어떤 안정성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또 그것의 조건을 구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들마다 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같은 가상기계, 같은 데이터, 분단위 데이터 같은 데이터, 또 같은 API를 제공을 하고요. 이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그 제공된 환경에 업체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접근을 제한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가동이 되면 그 에이전트가 이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투자를 잘하겠죠. 사람이 내신 투자를 잘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처음에 제시했던 환경에 따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하면 그러면 얘가 투자를 잘하는 애가 안 하는 애가 밝혀지거든요. 사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습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인공지능 또는 충분한 자동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고 머신러닝 에이전트의 행동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에이전트를 규정을 안 하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고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금융투자업 규정이 새로 바뀌었어요. 2018년 6월 27일에 발표된 그 아주 새로 나온 내용인데 여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이름 계약을 허락하되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본이 40억 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자기 자본 40억 원을 마련하는 게 정말 큰 조건이 되거든요.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업체를 한다 그럴 때 이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투자 이름 계약을 하려면 비대면으로 투자 이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검증이 통과되면 이제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체 현장에서의 딜레마는 뭐냐? 이 기술 개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방향 자체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이걸 만드는 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가 커지게 될까요? 당장 막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런 부서가 커질까요? 아니면 기술 개발하는 부서가 커질까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면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신기술 규제를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바라는 한 미래가 어떤 거냐면 내적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연구 인력을 확보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사 연구 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할 때 그걸 평가해 줄 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대학 입시제도 사실 비슷하죠. 갑자기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을 사용한 그런 전형을 막 늘렸는데 평가할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부족한 것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을 각 업체의 문제라든지 또는 각 업체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할 또 그걸 평가할 연구 인력 확보가 좀 어려운 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돈이 많은 업체를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것과 관련된 것 중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부분입니다. 서브 규제와 클라이언트 규제 이거는 옛날 한국은 이슈죠. 자, 한국에서만 있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우리나라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클라이언트의 보안 책임을 넘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보안 책임이 넘어갔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다 레그테이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타트업의 위치를 통해서 이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면요. 서버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고객을 향해서는 서버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보면 이거 클라이언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의 혜택을 더 얻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분 정도에 마무리해 주시고 30분을 쓰셨거든요. 정말입니까? 예, 발표에 준하는 만큼 시간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서버의 혜택을 더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준 여러 가지 제공하는 그런 혜택들이 저희가 더 받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통해서나 정부를 통해서나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그런 리소스들을 상당히 많은 비용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클라이언트 규제를 그대로 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예를 들어서 대형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예를 들어서 쓴다 또는 그런 API를 쓴다라고 하면 현재 32비트로 제공이 됩니다. 한 얘기를 들자면 근데 시스템을 저희가 쓰는 건 64비트를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는 32비트에서 동작을 안 해요. 64비트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주어지는 기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서 오는 것들은 32비트로 오고 64비트 데이터 제공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거 따로 해야 되고 개발은 64비트로 해야 되고 또 32비트로 그걸 바꿔서 또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64비트가 아니고 32비트면 이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 혜택을 잘 못 받으면서도 클라이언트로서의 규제도 그대로 당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그대로 당하고 있고 이걸 얹혀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낙후된 시스템에 종속이 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공인인증서 예를 들어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낙후된 시스템에 종속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열정과 시간이 또 들어가고요. 그걸 맞춰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개인들이 가진 클라이언트로서 가진 막 이것저것 설치해야 되고 왜냐면 법적인 책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그거를 개발업체들이 다 그대로 지게 되고요. 그게 엄청난 규제입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잠깐만요. 자, 클라이언트 규제에서 서버 규제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 낙후된 시스템이 종속되지 않아도 되고요. 기술 발전에 크게 유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실효성 없는 동의 절차 우리나라에만 개인정보 맨날 동의하는 거 있는 거 우리나라에만 그런 거 거의 그런 거 부분도 있는데 또 그것 역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사실은 개인의 동의가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약간의 이제 서버 규제가 아닌 클라이언트 규제에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업체를 지원을 더 받고 싶어요. 왜냐면 정부나 대형 증권사에서 어떤 서버의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 역할에는 레그테크도 포함이 됩니다. 레그테크의 서버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금 세탁하는 그런 송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을 갖고 안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다고 하면 안정된 서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레그테크 같은 건 다 책임져주는 그런 곳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핀테크의 코어 기술 검증을 오히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해주시고 그래서 검증이 되면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만들면 지원해주기 이게 아니라 너희는 기술 검증이 잘 됐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이거죠. 자본 요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신기술을 써야 되는데 규제는 이제 과거 기술로 규제를 만드는 부분들이라든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원래 제가 30분 시간을 때우라고 해서 준비한 자료로 축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도 자리 비켜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행사 기획을 하는 팀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 배분하는 것을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표하신 분들이 잘못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만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좀 양해해 주시면 사실 12시 30분에 식사하실 분들 붙잡고 계속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전체적으로 꼭 하셔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강철승교수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발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사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들을 회사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일본도 한번 문제가 있었지만 가상화폐의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털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방지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술이나 뭐나 이런 거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털리는 그런 것이 사고가 나는 것들을 그거는 어떻게 규제를 해야,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렌텍 발표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실까요?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레귤레이션 오늘 발표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 확실한 장부 기록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자금 세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니까 한 거고 블록체인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데 한마디로 제가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금고가 블록체인일 텐데 이 금고를 구멍가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안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 구멍가게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 자체를 도둑맞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어설픈 그 중간에 그런 거래소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은행이라든가 중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데서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다 안 대기 때문에 흔한 말로 아주 허접한 아주 그 기술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데서 손을 댄 것이고 그 거래소가 그렇게 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블록체인 문제하고 거래소 문제들은 오늘 그 본격적인 주제라기보다는 다음 기회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 대표님 답변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요. 좋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다 안 좋으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금융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새로운 화폐가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블록체인 자체가 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금카드를 쓰는데 은행에 예금을 해야지 현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안 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안 털렸는데 그 카드를 갖다가 도난다는 거죠. 그 카드 가지고 이제 써버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금융기관이나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나 아니면 어디 한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모든 것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금융준법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1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의장국이었습니다. 신재윤 씨라고 금융위원장 하시던 분이 프레지던트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 자금세탁 방지나 이런 어떤 금융준법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있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핀테크나 아니면 렉테크 이런 쪽에 좀 두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공부를 해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10분이나 오버됐는데요.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이 변화는 원래 금융기관은 자금거래의 무인성에 기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무인성은 무슨 뜻이냐면 너 누구한테 왜 돈 보내는지 묻지 않고 자금 가진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하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보내라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그걸 다 규제하면 금융기관이 규제자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 너 왜 돈 보내? 이렇게 하면 이 산업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제 체계를 모든 나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규제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금융기관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돈 보내는 걸 묻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쁜 사람이 많이 꼬이게 된 거죠. 기존에는 은행 가서 나쁜 짓 하려면 되게 어려웠고요. 상금융권 또는 비허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쪽에 가서 나쁜 짓을 했어야 되니까 거기는 자금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지금 이상한 구조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핀테크 규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들이 막 거래하게 된 거죠. 블록체인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웹텍이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는 기술로도 발전하게 되고 이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기존의 규제의 근본 틀이나 철학이 변경되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같이 논의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한 나라에서도 못하고 한 기업에서도 못하고 한 전문가도 못하는 구조가 돼서 온 인류가 지혜를 다시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 산업사회 이후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 질서를 만든 게 이제 현재 국제 질서인데요. 이 국제 질서가 다음 단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모두 여기에서 참여하신 분들 음성, 화면, 그 다음에 자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중계하는데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나가시면서 기획자에게 내 건 삭제해 주라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좀 오버된 시간이지만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